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4강은 나에게 노자는 용이었다. 노자를 만나본 공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노자로서는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만났을 때 그때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을 연출했으며 그때 노자가 어떤 내용을 그 공자에게 충고했는지, 그리고 육아와 도덕경 사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공자와 노자가 만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공자는 송나라에서 상나라, 은나라고도 하죠. 상나라의 예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상나라. 정나라에서 자산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나라. 자산이란 인물은 누구냐면은, 자, 춘추 5패가 있죠. 진나라, 초나라, 5월, 제나라. 춘추 5패 중에서 이 정나라는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소국으로 만든 명재상, 그가 바로 자산인데 공자보다는 약 30년 정도 연상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공자는 노나라, 자기 조국이죠. 태명, 황제와 황후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도와주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 노나라죠. 정나라고. 당시 주나라 수도는 나급이었는데요. 나급이죠. 오늘날의 이제 낙양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 노자가 기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만남의 과정을 보면은 무턱대고 만나지는 않았겠죠. 자, 공자는 그 명망 있는 노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궁 경숙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궁 경숙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제 남궁팔이라고 하는데 노나라 사람으로서 공자의 제자입니다. 남궁이 성이죠. 자, 내가 노자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군주를 가리키죠. 국군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때 이제 남궁 경숙이 노나라 소공, 군주죠. 소공에게 부탁을 하자 이 소공은 말없이 두 마리 말이 끄는 이 마차를 내주고 수행원까지 이렇게 내준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자와 남궁 경숙, 시종, 이 세 사람이 나급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소공이란 인물이 누구냐면은 공자가 아들을 얻었을 때 잉어를 하산, 그 바로 인물입니다. 이 군주죠. 공자고. 그래서 이 사건은 노나라에서 공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사건이고 이로 말미암아 공자의 신분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됐던 겁니다. 자,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시종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공자가 개인적으로 세웠던 사립학교가 공적으로 승인을 받은 셈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공자가 해박한 지식을 갖춘 노자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제 30살을 넘긴 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공자죠.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노자가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죽고 많은 시간이 흘러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어. 그들의 말만 남아있을 뿐이요. 군자는 시기를 잘 만나서 현명한 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관직에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행할 수 있어. 하지만
때를 잘못 만나 좋은 군주를 얻지 못하면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네. 흘러가는 물처럼. 이게 이제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요순 임금이고, 여기는 이제 물론 당시에 걸주 폭군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히틀러라든가 이디 아민 같은 폭군,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무고한 생명이 죽고, 역사가 후퇴했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30살이 간 넘은 공자는 마치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공자는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는 의지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군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후퇴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태도와 함께 익혀야 한다. 이렇게 일깨워 준 셈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말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죠.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햇빛이 쬐는 건 맞은편은 항상 응달이 지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자의 가르침은 당시 공자에게는 상당히 시적절한 것이었을 거다. 좀 더 이제 공자에게 충고하는 노자,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 군자가 때를 만나면 벼슬을 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물러나는 법인데, 가령 훌륭한 장사꾼은 귀중품을 감춰놓은 채 아무것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완전한 덕성을 갖춘 사람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법이라고. 그러니 당신의 그 교만과 욕심, 위선 따위를 다 버리시오. 이런 충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자로부터 혈기가 왕성한 청년 공자가 이제 귀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낙양을 떠날 무렵에 공자가 다시 노자를 찾아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 죽을 고비에 이르는 것은 남의 행동을 잘 비평하기 때문이요. 그러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기의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지 마시오. 여기가 이제 로양, 그 낙양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화살이,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후에 공자는 노자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되겠는데요. 내가 만나본 노자는 마치 바람과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용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드라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구름과 비를 부리는 신령스러운 동물, 즉 영적 신령스러운 동물이라는 거죠. 영수. 그래서 보통 용은 왕을 상징합니다. 뭐 용포라든지 용상에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 용에 필적할 만한 동물은 호랑이와 봉황뿐인데 여기에서 이제 용호 상박, 와룡 봉추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와룡 봉추란 말은 엎드린 용과 새끼 봉황이라는 뜻으로서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과 방통이 초야에 묻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전의 그런 별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용을 보시면 낙타의 머리, 토끼 눈, 사슴뿔, 배는 큰 조개처럼 돼 있고 잉어의 비늘, 호랑이 주먹. 그래서 온갖 강한 것만 이렇게 다 모아놓은 그런 그 상상 속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노자와 공자의 관계를 좀 더 알아보면, 자, 공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노자를 만나고 난 이후의 말인 것 같아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도가 없으면 응거한다.
천하유도 즉 현하고 무도 즉 은이라 그래서 논어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평소에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공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이죠. 자, 또 노자는 공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 아까 나온 이야기하고 중복이 좀 됩니다만은 듣자니 좋은 물건은 깊이 감추 없는 것처럼 하고 군자가 크나큰 덕을 갖추면은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렇게 논어편에 보면 제자인 완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쓰이게 되면 행하고 쓰이지 않으면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너와 나뿐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노자는 공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요. 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오만함과 여망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교만한 것, 탐욕,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나라에서 이제 노자를 만나고 온 공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노자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도란 자신의 욕망을 덜어내는 것이다. 이런 노자의 말에 공자도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가. 공자와 노자의 모습이죠. 자, 육아와 도덕경에는 많은 사상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먼저 육아 사상은 북방의 황하유역에서 마치 두 마리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황하죠. 여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북쪽은 날씨가 춥고 생존 조건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이고 투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의 도덕을 보면 인이 예지의 덕을 설정해서 예교, 어, 예절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쟁과 대립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자가 쓴 도덕경은 이게 노자의 이제 주로 남쪽, 남방, 양쯔간 유역에서 형성이 됐는데 남쪽은 항상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농산물도 풍부하고 살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성을 파괴하거나 언어에 대한 부정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상쟁과 대립이 인위적인 거, 억지로 꾸미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다고 보고, 그래서 무와 자연의 불상정 논리를 펴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노자 사상이 민간 신앙과 융합을 해서 합쳐져서 피지배 계급에 대한 호소력을 지닌 사상으로 기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 종교적인 어떤, 어, 차원으로까지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자산의 교훈을 받을 때도 있었고, 노나라에서 태묘를 관리하고 있던 판에, 당시의 노자는 나급에 거처하고 있었고, 공자의 제자인 남궁경숙이란 사람이 노나라 소공에게 부탁해서 소공이 이제 수레와 말을 내어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공자에게 교만과 욕심, 위선 따위를 다 버리라고 충고를 했고, 공자는 내가 만나본 노자는 용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사상은 북방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교를 강조하는 편이고, 도덕경은 남방에서 형성돼서 규정성을 파괴한다거나 언어에 대한 부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